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었죠. 한나라당이 완전히 압승을 해버렸죠. 근데 같은 해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인 거죠. 이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요. 심판적 성격이 강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선거는 대통령 선거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죠. 2002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다. 지방자치단체 선거 결과를 보면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으로 승리해야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그래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노무현이 이회창한테 승리를 했죠. 도저히 그래요. 지방자치단체 선거 결과를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잖아요. 한번 그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새천년 민주당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이인재를 영입했는데 대통령 후보 경선전만 하더라도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다. 노무현이 결국 대통령 후보로 그래요. 결정되었지만 이인재의 명성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선전만 하더라도 이인재가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국민들 인기가 이인재가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외로 노무현이 이인재를 꼽고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다. 그렇죠. 그 지지 세력이 다르니까 그렇죠. 이인재는 박정희처럼 유능하고 그래요. 그래요. 유능하다 생각한 거죠. 또 닮았고 외모도. 근데 그거는 이제 인기를 끌 수 있는 세력은 근대 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거나 뭐 대체로 뭐 이제 국민들이 인정하지만 민주당 당원들은 군사 정부를 싫어했잖아요. 근대 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잖아요. 그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 국민들 인기는 이인재가 더 있다 하더라도 이인재가 앞서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민주당 경선에서 질 수가 있는 거죠.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김대중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인식하고 지지를 철회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김대중 정부 심판 선거였다. 그 말이죠. 새천년 민주당은 김대중계 인사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수 없었고 외부 인사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야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내세워요 지금. 김대중 정부 심판 결과가 처참한데 새천년 민주당 완전 박살났잖아요. 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를 보면 11군데에서 한나라당이 이겼는데 새천년 민주당은 내곧 이기고 도저히 김대중의 인사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외부 인사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야 했는데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인 새천년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인재보다는 노무현이 더 나았다. 그렇죠. 노무현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지만 이인재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아닌데 이인재보다 노무현이 더 나은 거죠. 국민 여론하고 민주당 여론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요. 이인재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이지만 노무현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박정희를 민주당 인사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뭐 싫어하잖아요. 당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노무현의 승리는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렇죠. 새천년 민주당 지지자들의 성향을 알면 또한 의외의 결과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인재를 꺾었다. 많은 국민들은 놀랬지만 또 뭐 민주당 지지자들 성향을 알면 또 뭐 특별한 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2002년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진출하자 현대중공업그룹의 회장이며 국제축구연맹에서 명예부회장직을 맡고 있던 정몽준의 인기가 크게 올라갔다. 그래요. 2002년 9월 한국일보 미디어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3자 대결 시 유해창은 31.7%를 얻고 정몽준이 19.6%, 노무현은 15.9%를 얻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3명 나오면 이제 유해창이 무조건 이기는 거였죠. 그 유해창은 3명이 나오기를 기대했겠죠. 아,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죠. 유해창하고 정몽준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새천년 민주당 후보인 노무현은 15%밖에 안 나왔다는 거야. 16%. 민주당은 난리가 났겠죠. 양자 대결을 할 경우 정몽준은 40.1%를 얻고 유해창은 34.5%를 얻어 정몽준이 승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다. 3자 대결에서 비슷하니까 노무현 표가 정몽준한테 가면 당연히 정몽준이 승리하죠. 반면에 노무현과 유해창이 양자 대결을 하면 유해창이 41.8%를 얻고 노무현은 31.4%를 얻어 유해창이 압승한다는 그래요.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에 새천년당은 후보 단일화를 시도한다. 당시 새천년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민석은 정몽준을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하며 정몽준 캠프로 이동했다. 아, 그렇죠. 뭐 여론조사하니까 뭐 노무현은 3등이고 정몽준이 절반밖에 안 되고,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또 양자 대결을 하면 압승한다고 나오니까 정몽준으로 이제 단일화 해야 된다. 그래서 승리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합리적인 생각인 거죠. 2002년 11월 24일에서 25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국민 경선 방식의 여론조사에서 단일 후보를 결정하였다. 조사 결과 노무현은 46.8%를 얻었고 정몽준은 42.2%를 얻어 노무현이 정몽준을 4.6%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이로써 노무현이 단일 후보로 확정되었다. 근데 경선 방식이 보니까 그래요. 그 민주당 당원들이 투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한나라당 지지자들을 배제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경선을 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로. 국민 경선 방식은 전국의 일반 유권자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한나라당 지지자들 역시 배제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투표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경쟁력 없는 노무현을 지지할 것이 틀림없으니 노무현이 국민 경선에서 승리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 한나라당을 찍겠다. 한나라당에 투표하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은 당연히 경쟁력 없는 노무현을 찍게 되겠지요. 그 표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요. 한나라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위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몽준을 지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노무현을 지지하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노무현도 이제 민주당 지지표를 많이 얻었죠. 그러니까 또 된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요. 유해창은 199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총재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 총재가 되었고 한나라당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회창은 이제 대통령 1997년 선거에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근데 이제 총재 경선에서 나와서 압도적인 표를 얻어서 당을 장악하죠. 이 박토해준과 같은 근대국가 수립을 대표한 인사들은 김영삼이 다 제거했고 김영삼계 인사들은 IMF 사태 책임을 필요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을 장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실력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나라당에. 그래요. 또 대통령 선거에서 큰 차이 없이 패배했죠. 김대중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였죠. 그래서 마땅한 인물도 없고 거물급 인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박대중 같은 인사는 다 김영삼이 제거했잖아요. 그래요. 노무현은 유해창에게 2.33%, 약 57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 당을 장악하고 이제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이창이 됐죠. 근데 노무현이 이제 2.33% 차이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조차 유해창은 얻지 못했다. 그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도적이었잖아요. 불과 몇 달 전에, 6개월 전에. 그럼 어떻게 되는 일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회창은 경쟁력이 없었다. 경쟁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쓰니는 그래요. 한 번은 김대중을 찍고 이 선거에서는 이회창을 찍었지만 사실은 이회창은 경쟁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김대중을 찍은 거는 김대중이 이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인 척했고 그 당시에는 뭐 이회창을 싫어해서 안 찍었다기보다는 김영삼을 심판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회창을 찍었던 거죠. 김대중을 찍었던 거죠. 그 다음에 김대중 하는 일을 보고 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이회창한테 투표한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회창은 경쟁력이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이회창은 두 아들은 군대를 면제를 받았는데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하는 한국에서는 대선 후보로 큰 약점이었다. 왜 큰 약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회창에게 그러한 큰 결함을 상쇄시킬 수 있을 정도로 부각되는 업적도 없었다. 그렇죠. 그걸 상쇄시킬 수 있을 정도의 업적이 없잖아요. 누구나 이 사람이 이런 큰 업적이 있는데 이력은 좋죠. 엘리트라서 뭐 부족함이 없지만 이력은 그렇다 해서 그렇게 크게 부각되는 업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큰 결함을 잠재울 수 있는. 실상 대쪽 이미지라는 것은 사람마다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성향에 불과한 것이다. 대쪽이라 하면 어떤 사람은 원칙주의자다 좋아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완고한 거 아니야?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아들이 군대를 안 간 거 그거는 이제 굉장히 큰 결함이죠. 한국에서는 사실은 못 넘어선 거죠. 그거를. 한나라당이 대선 후보를 잘못 낸 거예요. 김대엽은 군병원 행정업무를 맡았던 전직 부사관으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 아들이 병역 면제를 위해 돈이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과 노무현 캠프는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그는 병역 관계자가 돈을 받았다는 녹음 테이프를 공개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녹음 시점이 조작된 것으로 판명났다. 약간 좀 정치 공작 냄새 나지만 그렇다 해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죠. 하여튼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권자들은 완전히 믿지 않았고 그 결과는 서울과 경기도에서의 패배로 이어졌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전에 한나라당은 이겼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서울 경기도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회창은 졌다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결함 때문인 거죠. 불법 여부를 떠나 두 아들이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킨 것만으로도 새천년 민주당 입장에서 성공이었던 것이다. 그래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아들이 군대 안 갔다 이러면 그래요. 뭐 합법으로 이제 인정된 것으로 아는데 합법이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됐겠죠. 그래요. 안 간 거 그 사실만으로도 그 국민들은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 후보를 잘못 낸 거죠. 한 100만 표, 한 100만 표에서 200만 표가 떨어져 나간 거죠.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표 차이만 약 67만 표였다. 그전에는 이겼잖아요. 6개월 전에는. 심각했던 거죠. 한 200만 표 차가 나버리는 거죠. 이회창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 우세 지역인 대전, 충북, 충남에서도 패배했다. 어떻게 보면 고향이 이회창이라고 충청도라고 볼 수 있는데 충청도에서도 패했다는 거예요. 민주당 인사들은 선거에서 극도로 불리하면 지역주의 정치를 이용한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그런데 노무현이 지역주의 정치를 시행했다는 거예요. 호남 지역에서 박정희 인기가 절대적이자 김정일은 호남 푸대전문을 내세우며 최초로 지역주의 정치를 했다. 원래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역주의 정치가 이용되었는데 극도로 불리할 때 민주당은 지역주의 정치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페이지 49, 페이지 22. (67년) 선거에서 나왔던 거죠. 67년에서 그래요. 경부고속도로를 얘기하면서 지역차별한다 박정희가 경상도 정권을 타도하자 67년에 이제 그 지역주의 정치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 산업화를 하면서 뭐 농촌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그 농촌이 더 인구가 많았죠. 살기가 좋아지니까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전남에서 보라는 거예요. 민주공화당이 8석 얻었다는 거예요. 신민당이 3석 얻었잖아요. 박정희 인기가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전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3석 중에 1석을 김대중이 얻었죠. 당선되기 위해서 그래요. 지역주의 정치를 김대중이 이용했죠. 저 경상도 정권이다 이러면서.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죠. 노무현은 수도를 충청도로 하겠다면서 지역 이기주의로 정치를 치렀고 충청도로 이제 수도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선거 공약을 내걸었죠. 그 결과 충청남도가 본적인 이회창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 그래요. 여기서 이회창의 정치력이 문제가 된다. 수도 이전은 일종의 양날의 칼이다. 충청도 주민들이 표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수도 주민들이 표를 잃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은 수도권에서 패했으니 당시 한국에서 아들 군대 면제는 대선 후보로서 극복할 수 없는 결함이었다. 그 후보를 잘못 내세웠던 거죠. 당신은 그랬다는 거예요. 충청도로 수도를 이전하겠다면 수도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수도가 붕괴될 위험이 있잖아요.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을
더 많이 지지했다 수도권에서. 그거는 아들 군대 면제가 사실은 극복할 수 없는 결함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역주의 정치를 선동한 대표적인 인사가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명은 김대중과 노무현이다. 둘 다 지역주의 정치를 이용했죠. 먼저 선동한 이들이죠. 물론 노태우가 3당 합당을 하여 지역주의 정치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김대중의 지역주의 정치에 대응한 것이라는 점에서 김대중이나 노무현보다 약간 지역주의 정치라고 말할 수 있다. 3당 합당 역시 지역주의 정치죠. 호남대 비용 호남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김대중이 지역주의 정치로 재미를 보니까 노태우도 지역주의 정치로 재미를 봐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망한 거죠, 민자당이. 김영삼을 끌어들이면서. 그 재미를 못 본 거죠, 노태우는. 오히려 감방 같잖아요. 근데 노태우의 이제 지역주의 정치는 이제 김대중에 대응한 거죠. 그런 면에서 먼저 선동한 거는 김대중과 사실은 노무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김대중 정부를 평가해보자. 쭉 살펴본 거를 평가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에서 핵심은 민간기업 육성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다는 거예요. 국가가 부유해지고 양질 일자리가 제공되고. 그런 생각 언제부터 있었냐는 거예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한국은 갑신정변 인사들이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산업 간 평등을 실현하고 최대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신분제도도 폐지하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뜻은 1884년 갑신정변 인사들 이후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절대다수 한국인들의 목표였고 계속 절대다수 국민들이 달성해야 된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일본 패망 이후에도 군사정부에 의해 상당 부분 달성되었으며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대표이사였던 김영삼 역시 이 부분을 수정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반일 또 반미 성향도 있었지만 조선총독부 파괴하고 철거하고 또 전시작전권 회수하는 등 이상한 짓을 했지만 경제정책은 그래도 대체로 뭐 계승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뭐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고 이러니까 뭐 달리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손을 안 댄 걸 수도 있죠. 김영삼은 원래 김영삼 역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였다는 거예요. 김대중과 마찬가지로 포항제철 설립 반대하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대하고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둘이는. 근데 하여튼 뭐 근대국가 수립은 군사정부가 했다. 그럼 그것을 군사정부가 처음 시도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갑신정변 이후로 점점 확산되고 그래 조선 총독부를 거치면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는 절대 다수가 사실은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1917년 11월 러시아에서 일어난 볼셰비키 반란 이후 한국에도 공산주의 세력이 소련의 지원하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러한 세력은 경제적 평등을 중시하며 생산시설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요. 수십 년간 언젠가는 독립을 하면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한다. 그런 거는 이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총독부하에서도 일단은 우리 실력을 양성하자 근대화에 힘쓰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생각이 유입이 되죠. 공산주의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기업과 토지 소유를 제약시했다. 공산화할 때 이제 첫 번째 공산화해야 될 게 대기업과 토지라 생각했던 거예요. 제약시하는 거죠. 이러한 뜻은 김대중에 의해 상당 부분 실시되었다. 대기업을 제약시하는 정책은 김대중이 실시를 했죠. 토지 소유를 제약시하는 거는 누구에 의해 실시되나요? 노무현에 의해 실시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생각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민주의에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경제적 평등을 중시하면서 대기업과 토지 소유는 금지해야 된다. 국유화해야 된다. 그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포퓰리즘으로 변형이 된 거죠. 국유화하는 건 공산화하는 거잖아요. 국가의 실상이 드러난 걸 보니까 끔찍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시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김대중은 대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의 육성이 상충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대기업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로써 양질의 일자리의 대량 공급은 중단되었다. 이제 일자리가 대량 공급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무슨 양질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하지 중소기업이 양질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하지 못하잖아요. 어렵잖아요. 현실인데 당연히 이제 그 뒤부터는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생산 기반을 향상시켜 국가를 번영시키고 국민 개개인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군사정부의 뜻도 개선하지 못했다. 그렇죠.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군사정부는 생산에서 시작하잖아요. 뭐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산에 참여한다는 건 뭔가요? 일을 한다는 거죠. 일을 해서 소득을 얻고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하잖아요. 소득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일을 많이 하거나 일을 영리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리하게 하는 방법은 산업시설의 양을 늘리고 산업시설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임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럼 무엇을 개선시켜야 되겠냐는 거예요. 생산 기반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은 이상하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가계빚을 최대한 늘려 산업을 육성하고 소득을 증가시키려는 엉터리 경제적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얘기했죠. 주택담보대출도 처음 실시하게 되고 카드 빚을 막 지게 하죠. 카드 많이 써라 장려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군사정부는 수천만 명의 빈민들을 구제했지만 김대중은 5년 만에 수백만 명을 빈민보다 더 비참한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5년 집권하면 수백만 명을 구제하는데 김대중은 수백만 명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뿐인가 적국에게 비밀리에 자금과 전략물자를 제공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김대중의 정책은 문제가 뭐냐면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계승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계속 악영향을 미치겠죠. 김영삼의 악영향은 아주 매우 컸지만 피해는 매우 컸지만 단기적으로 끝났잖아요. 김대중의 정책은 계속 개선되면서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개선되면서 계속 악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김대중의 정책은 김대중이 물러났다고 해야 사라진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현 시대에도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다. 시행되고 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대표적이잖아요. 호텔 경제학 이런 거. 일단 뿌리자. 정부가 비즈니스 한번 뿌려보자. 한번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한번 임금을 한번 최대한 올려보자. 최저임금을. 기업이 망하든 말든. 생산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죠. 현 시대까지 한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을 꼽자면 김영삼이라고 말하였는데 장기적 영향으로 따지면 김대중 역시 김영삼 아래로 볼 수 없다. 장기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그 악영향은 김대중 때문이니까 더 커지는 거죠. 김영삼을 능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끼친 영향만 따져도 김영삼 아래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